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우리 지역에서도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의 한 펜션에서는 휴가를 즐기던 숙박객 3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요.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지는 바람에 영동선 현동역에서 분천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주에서도 주택 침수, 산사태, 토사 유출 피해가 속출했고요. 오늘까지도 비가 내린 중부지방에서는 피해가 더 컸죠. 오늘 오전 토사 매몰 사고로 경기도 평택의 공장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그리고 가평 펜션에서는 3명이 매몰됐습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지만 북상 중인 태풍 하구핏도 걱정입니다. 현재 하천과 계곡에 물이 붓고 지반도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동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동 암돼지. 고원동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의 고원동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리아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금요일 하회마을에서 성대하게 개막이 됐죠. 세계유산축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잠시 후 세계유교문화재단의 권두현 대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우선 임대차법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그 내용하고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좀 여쭤보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보자면 통합당에서는 지금 이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온다. 결국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인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 이번 임대차법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요. 대전제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임대차 시장은요. 우리가 말이 이제 시장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만은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요. 네.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할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재벌 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우리가 이 부품 소재를 그러니까 서로가 공급받고 서로가 이제 이 소비하는 사주는 이런 관계 시장도 우리가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안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예. 재벌 기업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이제 팔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임대차 시장도 그렇습니다. 임대차 시장은 뭐냐면은 임대업자가 임차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그 공정 경쟁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장이 실패한다 그래요. 아, 예. 예, 시장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뭐냐면 정부가 개입할 이제 근거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 시장의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예. 그게 소위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에요. 예. 어느 나라 다 있는 거, 어느 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 임대업자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힘의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예. 그걸 이제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그 임대료 산정이요. 예. 임대료 산정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윳돈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예. 일반 서민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도 그렇지만은 되게 뭐 채권 같은 데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 정도입니다. 예. 예, 그게 지금 보게 되면 2%도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예. 하도 저금리 시대라서. 예.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수익은 그러니까 지금 한 1.5%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임대 시장을 보게 되면 월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한 4 내지 5% 정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시장의 수익률에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글로 다 돈들이 갈 테니까요. 그렇죠. 돈들이 예. 가게 되고 거기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돈이 많이 가게 되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임대차 이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전세 물건들이 월세로 지금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윤희숙 의원이 이 주장을 해서 아주 지금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죠. 그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요. 예. 지금 우리가 전세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월세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예. 예?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임대차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바꿀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원한다면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본인들이 바꾸지 못했던 요인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 혹시 그거 아닙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 아,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게 전세 보증금 제도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면 그 돈이 전세 시장의 규모가 한 600조 정도 돼요. 지금 전세 매출금이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다 돌려줘야 되는 거 대부분을 그러니까요. 그렇죠. 돌려줘야 월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죠. 부담이다. 더군다나 임대 사업자로 그러니까 갭 투자를 통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전세 보증금을 그렇죠. 가지고 예. 전세 보증금을 그걸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집들은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이겁니다. 네. 첫째는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그러니까는 살려고 하시던 분 중에서 네. 살려고 하시던 분 중에서 이번에 그러니까는 소위 그 부동산 대책이 좀 효과를 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 집에 대한 매수를 그러니까 좀 자제하고 예. 좀 이제 떨어졌을 때 좀 이제 사겠다든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예. 전세로 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살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수요가 일부가 그러니까는 소위 전세 시장에 그러니까는 소위 수요자로 더 이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다고 지금 보진 않아요. 예. 크지 않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전세로 지금 살던 사람이 전세로 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전세 저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마련됐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독립을 해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독립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세 물량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신규 수요가 일부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겠죠, 그렇죠? 2년까지는 그렇죠. 괜찮겠죠. 일단 그렇죠. 이번에 갱신하신 분들은.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지금 언론들이요. 네.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임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 분명히 월세가 전세보다는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임대차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 보니까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임차인들의 그러니까 고통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고통이 증가하는 건 사실인데 예. 그게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언론이 굉장히 신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러니까 뭐 4년 후에 이 전세나 가중된 전세 싹 없어지고 다 월세로 바뀐다. 그래서 임차인들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침소봉대됐다. 예. 4년 후에도 이제 이게 거된다는 것도요. 네, 예. 만약에 4년 동안에 예. 4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요. 예. 내놓게 된다는 건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놓게 되면 예.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임대차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임대인의 그러니까 힘의 우월적인지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본다면은 예. 그래서 이 집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은 저는 상당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4년 예. 동안 이 정책이 계속 제도가 유지가 된다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4년 후에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예. 예. 임차인들을 위해서라도. 예. 자, 또 하나 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절차 과정 얘기인데 사실 예.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서 예. 법사위 통과하고 다음날 바로 본회의 통과하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 원래 없었는데 이제 또 임시회까지 열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속전속결로. 예. 통합당이 의회 독재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입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예. 국민을 신명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예.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원인 제공은 정부의 정책에 어쨌든 불신을 자초한 거예요. 예. 시간이 있어요. 예. 제가 늘 그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듯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불신이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이 도입돼도 있잖아요. 정책이 작동이 안 돼요. 예. 네? 정부에 불신이 생기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해.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주요 공직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집 처분하라고 이렇게 막 가는 이유도 예. 그거 회복 못하면요. 신뢰 회복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 믿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시그널을 예.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불가피했다. 예. 불가피했다 보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는 뭐 합의하면 좋죠. 근데 우리 지금 의회 정치를 보게 되면 언제 뭐 합의라는 게 제대로 작동된 적이 있는가는 저는 되묻고 싶고요. 예. 시간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합의가 도출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죠.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예. 그 결과에 대해서요. 예. 그걸로서 저는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리수를 두긴 뒀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고 또 나중에 또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고 여당에서.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론 좀 들어가죠.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우리나라 왜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9% 예. 이렇게 역성장했다 그러는데 예. 다른 나라들 뭐 주요 국가들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네요. 보니까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지난주에 예상하신 대로 지금 패닉입니다. 패닉. 이런 경우가 없었죠. 전 세계. 없었습니다. 예. 와, 미국이 그나마 제일 괜찮았는데 마이너스 9.5%고 예. 뭐 유럽 대부분 나라 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고. 예, 맞습니다. 뭐 스페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22.1%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와. 그리고 이 신흥 국가 중에 하나인 멕시코 같은 경우도 18.9% 마이너스 18.9%고요. 멕시코도요. 멕시코도 심각하구나. 예. 혹시 일본 나왔습니까? 일본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 예. 전망치가 예. 지금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전망치가 한 마이너스 21% 정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예. 이게 가장 최근인데
일본은 근데 저는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취약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2차 추경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5월달까지요. 예. 투입한 돈이 2조 2천억 달러요. 2조 2천억 달러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는요. 2,660조 원이에요. 2,600조 원이 넘어요? 일본이? 네. 우리가 투입한 게 35조거든요. 아,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했군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GDP는 43%나 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일본이 더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아베가 지금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행 가라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제가 지금 완전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일본이 이번에 이제 2,600조 원을 투입했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예. 우리나라가 얼마 투입? 35조요. 우리나라 35조를 투입한 거예요? 예. 너무 적게 한 거죠. 와. 35조를 투입하고도 우리는 마이너스 3% 선이고, 그렇죠. 일본은 2,600조 원을 투입하고 한 마이너스 20% 선이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사실이요. 그렇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일반 경기 침체하고 다른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우리가요, 전 조금 아쉬운 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 정도 재정 투입하라는 말은 못해도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투입하면 우리가 상당히 올라서겠는데요. 훨씬 플러스 위로. 그래서요. 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 보니까는 1분기 대비해서요. 성장률을 끌어올린 요인이 뭐냐면은 이 민간 소비였었어요. 우리나라가요? 민간 소비가 늘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나온 산업동향도 보게 되면요. 산업동향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끌어올렸어요. 예.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그때 딱 한 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주는 거를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번 더 줬으면은 우리나라 마이너스 2.9%에서 그냥 0%가 돼버립니다. 한 번만 더 했어도요?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며칠 더 주면은 성장률 플러스 만들게 되면은 분모값이 그러니까 국가부채 비례해서 분모값이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GDP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그러니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는 국가부채는 GDP 대비 0.5% 정도밖에 안 증가해요.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줘도요. 그러니까 1인당 뭐 20만 원씩만 따져도 우리 5천만 원이니까 그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대략 그냥. 그렇죠. 10조. 그러니까 이거 10조 정도만 투입해도 우리가 플러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없앨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2,660조를 지금 투입을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10조, 12조 정도 더 투입을 하자 이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는데 우리 제일 힘든 게 가게랑 기업이 힘드니까 정부가 조금 더 빚을 내서 이 사람들 도와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다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쓰다 보니까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다시 진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자영업자들 이러다가 지금 밀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5월달, 6월달에 잠깐 한숨을 돌렸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도요. 우리가 분명히 효과를 봤죠 그때. 실제로 수치상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막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 엄청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때. 5월달, 6월달에 소매 판매가 증가했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마이너스가 그냥 계속되고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데가 다 플러스 끌어올렸어요. 우리 그때 재난지원금으로 백화점이나 뭐 대형마트 이런 데서 사용을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대로 수치가 나와서 이게 증명이 되는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거 참 정말 너무 생각할수록 아쉬운데요. 이거 좀 국민청원이라도 넣어서 정말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국가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들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따지는 이 언론들이라든가 이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10조, 12조 정도 더 푸는 거 가지고 5천만 국민한테.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건 다음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왜 강제징용 그 배상 판결로 일본 제철 왜 자산 매각 내일인가 내일부터 이제 돌입하잖아요.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일본이 지금 보복하겠다 우리에게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보복을 하겠다는 건지 그 보복이 좀 무서운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본이 보복하게 되면 자해행위, 두 번째 자해행위가 됩니다. 두 번. 지난 1년 전에 한번 자해행위를 했고. 또 다른 자해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보복을 이제 가끔 거론하고 그러는데. 금융, 관세 보복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금융보복 같은 거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 일본 국가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2단계가 낮습니다. 아, 지금요? 지금 우리보다 낮아요? 거기다가 S&P하고 피치사에서 추가 강등 경고를 했어요. 일본에게? 지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재정을 그렇게 투입을 하고 앉았으니까. 걱정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20일부터 그러니까는 이 달러 가격이 약세가 되면서요. 예. 다른 나라 국가 통화들이 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일본은 한 4.4%만 절상됐고요. 우리나라는 한 6% 정도 절상됐어요. 아, 우리가 훨씬 더 절상됐어요. 우리나라 통화가 더 국제금융시장에서 선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통화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빌려준 돈이 한 5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상당수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에 들어와 있는 거는요. 이게 한 2년, 3년 그러니까 장기 이게 대출에서 해소하기도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부업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요. 여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철수하게 되면 자기들 돈벌이 포기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논리네요. 저번 수출 규제랑. 그 반도체 부품 소재나 일본 기업들 자행이랑 똑같은 거고요. 예. 그래서 관세부가 또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대응하겠다고 정부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본 제품을 우리한테 수출을 해요. 우리가 항상 적자였으니까 일본에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할 때 관세 보고할 때요. 예. 미국이 더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요. 예, 그렇네요. 예.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예.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세계 유산 축전이 지난 금요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개막했습니다. 지역의 세계유산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전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세계유산 축전의 총감독을 맡은 분이죠. 세계유교문화재단의 권두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많이 바쁘시죠?
네,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개막 날짜를 잡아놓고 너무 걱정이 네. 많으셨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예. 장마가 계속돼서 무엇보다도 그렇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그렇죠. 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네. 우여곡절 그때 어쨌든 뭐 개막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됐는데 네. 그날 그 개막 행사 뭐 아주 성대하게 잘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7월 31일 그러니까 이 세계유산 축전 경북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예. 그 전야제라고 할 수 있는 7월 31일에 하회마을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예.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그리고 이제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 이렇게 이제 세 개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개막식을 같이 준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막 행사를 안동에서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고 뭐 경주에서도 또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안동에서만? 안동에서는 이제 개막식을 열고 예. 경주에서는 폐막식을 열고요. 아, 그리고 예. 이 행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영주에서 개최하고 이렇게 이제 3개 도시가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 이제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 곳에서 열리다 보니까 많이 또 출장도 다니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주, 뭐, 안동, 영주로 네. 그냥. 예. 이 세계 유산 축전이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사실 이제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유네스코라는 국제연합 특히 이제 교육, 과학, 문화 기구를 지향하고 있는 본부는 파리에 있습니다. 네. 이 유네스코에서 1970년대부터 인류 그러니까 각 국가별 문화재가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해서 세계유산이라는 명목으로 말하자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 이제 협력을 얻어서 진행하는 그런 문화유산 보존 정책이자 이제 그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1995년에 경주의 석굴암과 불국사가 최초로 이제 세계유산으로 그 정제되고 난 이후에 총 14종의 문화유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북이 5종이 되어 있고 15개의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세계유산의 가치들을 좀 더 이렇게 그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사실 말이 세계유산이지 그 내용이나 이런 문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특히 이제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보통 세계유산이 지정이 되면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 관광객들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관광의 모티프를 삼고 있는데 이런 어떤 관광 촉진 프로그램으로 사실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되어서 올 1월부터 사실 준비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유산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자 공감하자는 취지로 만든 행사. 자, 어떤 행사가 열린지 뭐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주요 행사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는 세계유산을 하나의 지식 언어가 아니라 예술 언어로서 이제 전환시키는 말하자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유산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이제 그 첫 번째인데 그런 어떤 방향성 속에서 저희들이 창작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영주, 경주의 각 지역별로 창작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씩을 마련했고요. 가령 창작 안동 같은 프로그램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작 프로그램.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퇴계 선생이 이제 그 16세기에 만든 한글 시가인 도산 12곡을 트로트나 합창곡, 성악곡, 또 관현악곡으로 만든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영주 같은 경우에는 부석사의 사계라고 해서 말하자면 비발디의 사계처럼 부석사의 사계를 합창 관현악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또 선묘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부석사의 전설적인 의상과 선묘의 어떤 그런 전설을 모티프로 해서 부석사의 화음 철학을 춤으로 표현한 춤 창작극도 있고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이 쓴 그 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사실 경주가 서역이나 중국과 교류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재구해서 만든 그런 창작들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문학적인 창작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한 30여 개의 행사가 매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3개 도시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0여 개 행사가 주말을 중심으로 안동, 영주, 경주에서 펼쳐집니다. 각각 진행이 됩니다. 이 30여 가지 행사 중에요. 우리 딱 하나만 우리 대표님이 골라서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놓치지 마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하회마을에 가시면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IT 기술과 세계유산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영상 이미지를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 미디어 아트관이 안동 하회마을에도 있고요. 예. 경주의 봉황대에도 이제 석굴암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에 오시면 하회마을에 가시면은 경북의 세계유산을 미디어라는 대형 어떤 영상 비전으로 또 실감 콘텐츠로 보실 수 있고, 경주에 오시면은 석굴암을 가지 않아도 이 석굴암에 대한 느낌들을 미디어 아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 아트 이거 하나면은 네. 그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석굴암에 새롭게 설치를 하신 거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경주에는 봉황대라는 곳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지난 7월인가요? 그 도산서원에서 개막식을 가졌던 한국의 서원. 이거는 뭐 7월에 행사가 다 종료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세계유산전이 이제 서원은 올해가 이제 등재 1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이 되었고, 사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그 자연유산이 있는데, 자연유산과 관련된 행사는 제주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사는 경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서원과 관련 행사는 7월에 종료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세계유산 축제는 사실 경북에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 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관람객이 몰려도 이것도 참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비책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정보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많은 분들보다는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들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어제 그제 이렇게 주말에는 어느 정도나 오셨는지 뭐 집계 같은 게 좀 됐나요? 각 지역별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실 흥행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컨텐츠 자체의 어떤 이미지들을 좀 더 이렇게 내실화하는 그런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역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선묘도 한 4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계기로 만든 어떤 창작 춤파는 추후에 영주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깊이 있는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산 12곡의 창작곡도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쭉 이렇게 안동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도 자리를 잡아서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뭐 워낙에 큰 행사다 보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 어디 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셨죠? 어디로 들어가면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들 그 상세한 어떤 프로그램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셨습니다. 예, 검색창에 세계유산 축전 이렇게만 치면 되겠죠? 쭉 나오겠죠? 예. 자, 이제 마무리 말씀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뭐 세계유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화두가 될 텐데,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활용 가치, 미래의 어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가치로 이 세계유산을 말하자면 물려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더 나은 고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지역의 어떤 문화 또 지역의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계유산은 더 이상 과거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시네요. 지금도 또 뭐 어디 이동을 하시나 봐요. 대표님. 네, 저희들 여기 지금 경주에 와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러시구나. 네. 전화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화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정말 눈코 틀 새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의 권두현 대표였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지역도 폭염으로 힘든 곳과 비가 많이 내려서 어려움이 있는 곳까지 극과 극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의성은 체감온도가 36도까지 올랐고요. 안동은 33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이들 지역에는 이렇게 계속 후텁지근함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영주봉화 문경에는 비가 더 이어진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쪽에서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밤 타이완 동남쪽 해상에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구핏은 필리핀어로 채찍질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태풍이 장마 전선에 채찍질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모레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에 열대 저하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만 수증기를 많이 불어넣겠고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4도,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26도, 체감온도 27도, 습도는 90%입니다. 날씨였습니다.